안녕하세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저는 이제야 한숨 돌리며 쉬고 있어요. 피부과 의사인 저는 병원이 끝나면 취미 활동도 하고 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해요. 하지만 화려한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다고 하죠. 지금은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제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랍니다. 악으로 깡으로 공부한다는 말처럼 진짜 생존을 위한 공부였어요. 요즘 그 어렵다는 개천에서 난 용이 딱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랍니다. 배운 게 없어서 늘 힘든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늘 마음이 아팠죠.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도 손에 쥐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으시면서 큰딸 공부시키려고 한 푼도 안 쓰시고 전부 자식 위에 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이 있어요.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저는 과연 그 상황에 부모님처럼 자식 위해서 대가도 바라지 않는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자식 낳아봐야 부모 마음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미혼이라 아마 평생 부모님 마음은 10분의 1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전 겪었던 기가 막힌 사건 때문에 제 인생에서 아예 결혼이란 단어를 지워버렸죠. 그 사건 때문에 부모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지웠다고 하면 피부과 의사식이나 돼서 왜 남편감 하나 없냐고들 하세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남자들 혼사쳐 많았어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게 이런 선자리에도 사기꾼이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사기꾼에게 뒤통수 세게 맞고 인생 정말 날아갈 뻔했죠. 사실 한 달 전에 겪었던 사건을 논하기 전에 저는 8년 전에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나 고발 프로그램 보면 유부남들이 총각 행세하면서 멀쩡한 여자들 인생 망친 소식 종종 들리지 않나요? 제가 8년 전에 딱 유부남한테 제대로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저희 어머니 쓰러지셔서 한동안 제대로 일상생활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주변에서 저한테 정말 유부남인 걸 몰랐냐고 묻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총각 행세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유부남이었던 사람 직업이 대학 부교수였다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집안과 저희 부모님 상견례까지 했었어요. 결혼 날짜에 결혼식장 예약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신혼집 대출을 알아보다 유부남 명의로 아파트 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추궁을 하다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꼬리가 밟혔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야. 너랑 결혼 날짜 잡았는데 당연히 이혼하고 와야지. 나 다 버리고 정말 너한테만 올인할게.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혼이 먼저지. 그리고 난 네가 이혼하고 와도 난 초혼이고 넌 재혼이잖아.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 사랑하잖아. 그럼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 사랑의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순정 만화 찍니? 사랑의 힘? 너 같은 건 가정을 꾸릴 자격도 없어, 이 한심한 놈아. 대학 부교수라는 게 쪽팔리지도 않냐? 저는 뻔뻔하게 화를 내는 유부남의 정강이를 발로 까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에 결혼식장 예약까지 했으니 빨리 부모님께 알리고 정리해야 하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말하나 참 힘들었어요. 힘들게 키운 딸이 바보같이 당했다는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피할 수 없으니 마음 굳게 먹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그놈 잡아 족치러 간다고 노발대발 하셨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어.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네가 무슨 수로 당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지가 교수면 다야? 애초에 내 딸이 100배 아까워서 그 집안으로 보내기 싫었는데 잘 됐어. 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고 다음 날 유부남 부모라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알아보니 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부남은 본처한테 이혼 소송, 저한테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 소송을 당했죠. 그 후로 8년간 저는 연애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런 일 당해보니까 세상의 남자라는 인간들을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40대 초반 나이에 피부과를 개원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일에만 빠져 살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능력 있고 멋진 의사인데 결혼 같은 거 하지 마. 너 능력도 좋은데 혼자 살아. 이 엄마도 너처럼 의사 선생님이었으면 혼자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야. 나는 너 이렇게 흰 가운 입는 거 너무 멋있어. 우리 딸이 최고다. 그래서 거의 8년을 독수 공부했지만 일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제가 피부과를 개원하고 자리를 잡을 때쯤 가장 많이 절 찾아온 사람들이 중매쟁이들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알고들 오는 건지 틈만 나면 찾아와서 저한테 여러 프로필을 보여주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몇 번 거절하면 대부분의 중매쟁이들은 그냥 안 오는데 한 중매쟁이는 끈질겼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던 중매쟁이는 처음에 손님처럼 왔었어요. 진료를 보는 척 진료실까지 와서 저한테 푼수 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물 좋고 능력 좋은 분인데 여태 결혼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내가 전문직들만 골라서 중매하는 사람인데 아직 미혼이시라길래 와봤어요. 내가 성사시킨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진짜 나 통해서 소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줄 쫙 썼는데 직접 이렇게 온 거부터가 선생님은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초면에 저를 보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 말하는 중매쟁이 말이 거슬렸어요. 게다가 푼수처럼 말을 하는데 신뢰도 영 안 가고 별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중매쟁이는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도 자기가 아는 전문직들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또 한 번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주변 지인들을 데려와 피부 시술이나 관리를 등록하는 거예요. 한 5번 정도를 잊을만 하면 와서 이런저런 시술을 받고 가는데 그 바람에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이가 가까워지자 중매쟁이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나 믿고 딱 한 번만 만나봐요. 이 남자가 집안, 직업,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이 남자도 선생님처럼 일만 하다가 홍기 다 놓친 사람인데 둘이 만나면 딱일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이 정도 시술도 받고 했으면 내 소원도 좀 들어줘야지. 저랑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친해지자 저한테 선자리를 주선하더군요. 그때 중매쟁이가
피부과에 지인들 데려온 덕에 입소문도 나고 저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죠. 그래서 밥 한번 먹고 오는 게 뭐 어렵겠나 싶어서 나가게 됐던 겁니다. 40대 중반에 코스닥 상장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간단한 소개만 듣고 나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처음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말도 청산유수에 인상도 참 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대화가 참 잘 통했고요. 40대쯤 되니까 대화 통하는 사람 찾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첫 만남에 대화가 잘 통하니까 오랜만에 좋은 친구가 생긴 듯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 번에 느낌이 오는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라는 말이요. 제가 첫 만남에 느낌이 좋았던 남자는 제 전 남편이 된 사람이랍니다. 저한테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도 모른 채 남편과 저는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8년 동안 남자라면 믿지 않던 제가 대화가 잘 통하니까 한 번 볼 거 두 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여자, 남자 만나서 할 게 연애밖에 없겠나 싶어서 저는 소개로 만난 사람과 자주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참 만날수록 왜 중매쟁이가 그렇게 추천했는지 깨달았죠. 기본적인 매너도 좋고 센스 있는 모습에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다 같이 저녁을 먹다가 속 깊은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와 같은 상처를 품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비슷한 처지라는 묘한 동질감까지 느껴졌답니다. 처음에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아버지 회사라는 걸 모르다가 뒤늦게 알게 됐죠. 남편이 중매쟁이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길래 왜 그랬나 의아했어요. 아버지가 코스닥 상장도 한 회사 오너인데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우리 아버진 이런 회사 오너입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닐 텐데 왜 숨겨요? 그걸 밝히면 상대 여자가 어떤 점을 보고 나랑 만나는지 알기 힘들어요. 솔직히 뒷배경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한테 당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숨겨요. 왜요? 약속한 날짜에 여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 거면 다행이게요. 그때 선자리에 나온 여자가 양다리였어요. 양쪽 손에 보석을 쥐고 어느 쪽 보석이 더 귀하고 탐나는지 재고 따지는 여자였는데 그걸 뒤늦게 안 거예요. 결국 결혼 준비하다 전부 엎어버리고 파혼했죠. 한번 그렇게 데이고 나니까 결혼 안 하고 일이나 할 거다 이러면서 일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자식이라도 일 잘하는 자식만 자리 주시는 분인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주네요.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면서 덤덤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괜히 과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게다가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사람 믿기 어려워지는 그 심정도 알 것 같았습니다. 괜히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 들었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보면서 괜히 위안도 얻었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나뿐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에 괜히 위로받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속 깊은 사연을 털어놓은 후로는 서로 감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8년 만에 저는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소개팅 전부 거절하다 이제야 제 짝을 만나려고 해도 먼 길 돌아왔다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진국인 사람이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11개월의 긴 연애를 했고 서로 둘도 없는 짝이라 믿을 만큼 통하는 게 많은 사이였어요. 그리고 문득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 양다리였다는 거 알았을 때
다시는 여자 안 만나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널 만나고 많이 변한 것 같아. 나도 오빠 만나고 위로받는 기분이었어. 한동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젠 인생에 동반자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만큼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이라면 평생 내 편이라고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남편의 청혼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인생에 부모님 말고 진정한 내 편이 생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하고 말이죠. 아무리 나 잘난 맛에 산다 해도 힘든 하루 끝에 소소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하루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이 조금은 알차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청혼에 좋다는 대답을 했고 저희 둘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한다니까 주변에서 다들 놀랐죠. 정말 평생 안 갈 줄 알았는데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남자가 누구냐며 다들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는 애 딸린 남자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대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규리야, 저 드라마 속 캐릭터 있잖아. 자식 있던 남자. 그런 남자 만나게 되면 어떨지 생각해 봤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있을까?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자식 있다는 이유로 헤어질 거야? 제법 진지한 질문에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죠. 하지만 저는 유부남한테 당한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한 얼굴을 한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근데 난 유부남한테 당한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난 그냥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사람 만나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솔직히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는 채로 이혼하면 그게 완전한 이혼이라고 할 수 있나? 자식을 어느 쪽에서 키우든 양육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서로 연락하게 될 일도 생길 텐데 난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그런 생각 들긴 하겠다면서 제 말에 수긍해 줬습니다. 참 남편답지 않은 질문에 저는 이런 유치한 질문도 할 줄 아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가끔씩 엄마랑 드라마 볼 때 장난처럼 엄마는 저 상황에 어떻게 할 거야? 주인공처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장난스러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부류의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예비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동생, 아가씨 이렇게 5식구였죠. 다정다감한 남편과 달리 시동생과 아가씨는 차가운 성격에 퉁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도 꼭 도살장 끌려온 소처럼 뚱하게 앉아 있었죠. 그래도 시부가 인자하시고 성품 좋은 분이라 어머니는 예비 사이가 시부를 닮은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시모도 고상하시고 차분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보면 볼수록 제 아들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아유, 아니에요. 저희 딸 나이만 먹었지 부족한 거 많은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제가 다 감사하죠. 우리 장남이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니까 제가 다 기쁘네요. 워낙 일만 하는 아들이라
장가 갈 생각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알아보다니 제가 다 감개무량합니다. 시모의 말에 시부도 맞는 말이라면서 저를 보며 앞으로 둘이 잘 살라면서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잘 끝내고 나왔는데 어머니는 상견례를 끝내고 나오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 집은 남매 사이가 안 좋은가? 왜 저렇게 다들 뚱하게 앉아 있어?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저렇게들 말이 없어. 나도 그래서 말 잘 안 해. 저는 어머니의 말에 원래 남매 성격이 제각각이라며 설명했어요. 솔직히 저는 남동생이랑 워낙 친해서 부모님이 보기에는 남편이 남매 간의 사이가 안 좋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던 게 시부가 대놓고 장난만 챙기니 도련님과 아가씨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남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이후 시부의 초대로 시댁에 간 적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주택은 서울에 있는 70억이 넘는 고급 주택이었어요. 으리으리한 저택을 들어가는데 괜히 저는 어깨가 위축됐죠. 저도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번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해드린 부모님 보금자리가 작게만 느껴졌어요. 애써 이런 마음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시부가 저를 반기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내가 한번 초대해야지 하고 이제야 불렀네. 아유, 빈손으로 오지. 뭘 또 이렇게 가져왔나? 저는 시부의 환영에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고 시부는 너무 기뻐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사건은 시동생한테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온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동생과 아가씨가 전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날 분명히 시부와 시모가 간단히 해줄 말이 있다고 해서 간 건데 온 가족이 다 있는 모습에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가볍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하는데 저 두 사람이 왜 팔짱 끼고 심사위원처럼 앉아있나 이해가 갔습니다. 시부가 저를 보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금방 승진한 거라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대체 아버지 눈에는 형의 어떤 능력이 보였던 건데요? 그런 질문을 왜 지금 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네가 알 거 아니냐? 괜한 소리 할 거면 넌 나가서 네 볼 일 봐. 형이 임원 달고 아직까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많은 건 알고 계세요? 정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형을 이해 못하는데 대체 아버지 뭐 때문에 형을 그렇게 감싸고 돌아요? 조용히 못해? 한 번만 더 그러면 회사에서 쫓아낼 줄 알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왜 내 회사에 있어? 자꾸 그러시면 저도 안 참아요. 정말 다 불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형 감싸는 거 적당히 하세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시모는 중간에서 시부를 말렸어요. 그리고 그때 화를 잔뜩 내던 시동생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뻥진 표정으로 보고만 있었죠. 시부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를 보며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휴, 이래서 내가 믿을 사람은 장남뿐이라고 하는 거야. 저렇게 감정적으로 제멋대로 사는 놈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겨? 머리를 짚고 한탄하면서 말하는 시부를 본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한번 노려보더니 화난 얼굴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시부 때문에 남매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그날 시부모와 남편 저 셋만 남아 어색하게 대화를 하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궁궐 같은 집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올 때 다시 보니 차라리 부모님 사는 아파트가 더 정감 있어 보였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서로 싸우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양가 어른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긴 방황 끝에 만난 제 평생의 반쪽이라고 생각한 남편과 전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렸으면 이런 사연 시작도 안 했겠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딱 2주 뒤 제 결혼의 문제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듯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시부 생신이었거든요. 시집 오고 처음으로 챙기는 시부 생신이라 저도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죠. 시부가 술을 즐겨하는 분이라 저는 고급 술을 사서 시댁으로 갔었어요. 시부는 제가 사온 선물을 열어보고는 신이 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선물을 다 받아보고 기분이 말도 못하게 좋네. 오늘 이 술 같이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푹 놀다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생일은 먹고 놀고 즐겨야지. 그래서 시부 생신날 의도하지 않았는데 온 가족이 정말 거하게 취할 만큼 마셨어요. 저는 원래 술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 몇 잔 분위기만 맞추다가 멈췄죠. 시부와 시모도 술에 취한 얼굴로 삼남매를 보면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부부는 술버릇도 담는구나 싶어서 웃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술이 들어가니까 서로 격없이 친해지기 좋았고 시부모님께 남편과 잘 살라며 덕담도 들었어요.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쯤 휴대폰을 보니까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이기도 하네요. 저는 제 차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가져오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주차장으로 가서 차 문을 열고 보조 배터리를 찾아 챙겼는데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불규칙적인 쿵쿵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고 있었어요. 보조 배터리와 휴대폰을 꼭 잡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니까 주차장 옆쪽으로 있는 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 가까이 갈수록 쿵쿵 소리와 울음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귀를 기울일수록 아이가 우는 목소리 같은 거예요. 정말 밑에 애가 있는 건가 싶어서 일단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더 확실하게 남자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귀신을 믿지 않지만 지하 1층이 아이가 있을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한 계단씩 내려갈수록 남자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두근두근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지하 1층 문 앞에 도착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말 좀 해보세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갑자기 울음이 뚝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에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눈앞에 있는 남자아이를 보고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던 남자아이 주변에는 빵과 우유 그리고 과자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었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전 남자아이를 보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 여기서 왜 울고 있어? 너 혼자 있는 거야?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자아이를 보며 물었는데 그 아이는 저를 향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더니 저를 보며 쏘아붙이듯 대답했어요.
아줌마예요? 나 여기 이렇게 가두게 만든 사람이 아줌마냐고요? 아줌마라니? 너 혹시 나 아니? 아줌마 미워요. 이게 다 아줌마 때문이야. 아줌마 무섭다고요. 그러면서 남자아이는 옆에 있던 과자 봉지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진정하라고 소리쳤지만 남자아이는 멈출 줄을 몰랐죠. 그때 누군가가 제 모습을 경악을 하며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가지러 갔다가 오지 않으니까 절 뒤따라 온 걸로 보였어요.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보, 물어보는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 어서 말해. 이 아이는 누구냐고.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사실은 그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잠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아빠? 지금 얘가 뭐라고 한 거야? 아빠라니? 너 왜 이 사람 보고 아빠라는 거야? 너 정체가 뭐니? 당신 빨리 말해봐. 둘이 무슨 사이냐고. 제가 이렇게 이성을 잃고 따지니까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저 아줌마 무서워요.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남자아이를 추궁하며 묻자 놀란 아이가 남편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순간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는 남편 모습을 보는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랐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연아,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었잖아. 그때 저는 몇 잔 마시지도 않은 술이 다 역류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눈치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내려왔고 도연이라는 아이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 있는 걸 보고 시모는 본인도 모르게 깍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달려와 애원하듯 제 손을 잡으면서 시모가 말했습니다. 아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일단 우리 아들은 몰라.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너 우리 아들 만나봐서 알잖니? 거짓말 못하는 성격인 거 알지? 이 손 놓으세요. 뭘 아들이 몰라요? 방금 아드님이 저 애한테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가족끼리 입을 너무 못 맞추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변명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널 속인 건 진짜 미안한데 솔직히 너도 우리 아들 배경 보고 만난 거잖아. 이 정도 재산 갖추고 사는 남자가 초혼이라는 걸 정말 믿었어? 너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만나야지. 이건 무슨 황당한 소리랍니까? 그걸 믿었냐고요? 저보고 감수하라뇨? 저를 바보 취급하는 시모를 보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아들 흠을 감싸주고 싶었다 해도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지금 장난해요? 아줌마 딸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해하고 넘어갈 상황인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사기 결혼에 당신들은 사기를 방조한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저 이렇게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제가 버럭 화를 내며 말하자 시모는 그때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 뒤에 가만히 있는 남편이 더 야속했어요. 일 벌려놓고 사고친 당사자가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 앞으로 가서 따귀를 때리며 말했어요. 비겁한 새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동병상련?
숨길 게 따로 있지. 이렇게 애가 있으면서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딨냐? 너의 그 거짓말이 영원할 줄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라고. 근데 네가 애 있는 남자 싫다면서 유부남의 이웃남은 싫다면서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너하고 결혼할 방법은 이것뿐인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도연이를 잠시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이게 숨겨서 될 일이야? 그리고 당신 애 아빠 맞아?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 새끼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게 사람 새끼냐고. 진짜 너 못됐다. 정말 아빠라면 넌 도연이를 끝까지 감싸주고 안아줘야 했어.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나도 우리 아들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근데 너도 사랑하는 걸 어떡해. 나도 말할 타이밍 놓치고 나니까 너 올 때마다 애 숨기고 나도 진짜 힘들었어. 네가 뭐가 힘들어? 막말로 이런 지하실에 아무 죄도 없이 숨어있는 애가 힘들겠지. 아니면 지상에서 사람 좋은 척 쇼하는 네가 힘들었겠어? 말해봐. 어디 입이 있음 말해보라니까? 제가 악을 쓰며 화를 내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시부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머리가 나쁘면 애초에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지. 그 나쁜 머리 굴리니까 사고가 나지.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집안 전체가 흙탕물이 되게 생겼네. 비아냥거리는 시동생 목소리가 들리자 열이 받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동생을 보며 화내며 말했죠. 지금 구경 났어요? 어차피 한 통 속으로 다 같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들었으면 혼자 아닌 척 하지 마요. 제가 괜히 시동생을 보며 화내자 옆에 있던 아가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화난 거 아는데 괜히 우리까지 싸잡아 먹지 말아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벌린 일에 입 다물고 있던 것 뿐이니까. 원래 옆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 몰라요? 온 가족이 무슨 사기꾼 집단도 아니고 이걸 눈 감아준다는 게 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 눈 감아줄 땐 다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입 꾹 다물고 있던 거잖아. 저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고 저도 모르게 아가씨를 보며 화를 내게 된 거예요. 결국 남편이 시작한 거짓말에 온 가족이 손발 맞춰서 입 맞추고 있었으면서 왜 본인들은 청렴 결백한 척 하는 겁니까? 똥 싸다가 끊으면 안 싼 게 되나요?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논리를 펼치나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뒤통수를 손으로 내려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뒤통수를 부여잡으며 아파 죽겠다는 얼굴로 제게 미쳤냐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심하게 남편 놈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야, 뒤통수 맞으니까 아프냐? 맞아보니까 아프지? 지금 내 심정이 딱 이래. 맞은데 또 맞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 너, 내가 있잖아.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깡 하나 믿고 살았거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너, 내가 이번에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각오해. 저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는 사기꾼 집단 가족을 밀쳐버리며 집을 나와버렸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세상이 저한테만 이렇게 왜 가혹한 겁니까? 남들은 결혼하고 잘만 살던데 왜 저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서러웠습니다. 저는 곧장 시댁에서 벗어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소주나 한 잔 마시자고 연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먼저 술을 먹자고 했던 적이 살면서 손을 꼽을 정도라
놀란 친구들이 바로 술자리에 나와주었죠. 평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주 만나던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은 기자 출신이었다가 그만두고 블로그 같은 곳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경악을 하며 제게 묻더군요. 근데 그 남자 왜 이혼했는진 알아? 혹시 이혼 사유도 거짓말 친 거 아니야? 진짜 네 말대로 있는 애도 없다고 숨기는데 진짜 와이프 없는 척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한 거 아니야? 저는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시켜준 중매쟁이 아줌마한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웃긴 건 아무 일도 없단 듯이 방정맞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의사 선생님, 그때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결혼하셨다면서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기다렸는데 내가 다리 놔준 거 깜빡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전화했어요.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성의 표시는 하셔야죠. 부잣집이요? 아, 사기꾼 그 집안이요? 그런 집구석 소개시켜주고 성의 표시? 어차피 그 집안에서 돈 받아 처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보고 또 돈을 달라고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2주 됐다고 하던데 왜 그래요? 아줌마, 내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그 남자 애 딸린 이혼남인 거 알고 있었죠? 절 속이고 소개시켜준 거 맞죠? 정확히 말해요. 고소하기 전에. 아유, 그게 전 몰라요, 몰라. 그쪽 집안에서 작정하고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부잣집인데 그냥 꾹 참고 살아요. 의사 명예롭긴 해도 힘들기만 하잖아. 아, 남자 만나서 팔자 바뀌면 좋지 뭘 그래? 이런 뻔뻔한 중매쟁이 아줌마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본인이 뭔데 제 인생을 부잣집에 붙어 있어라 마라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저는 중매쟁이 아줌마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줌마, 나 아줌마처럼 그렇게 기생하면서 안 살아요. 전문직들 옆에 붙어서 그러고 살면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동원해서 가만 안 둘 거니까 난 무시한 값 똑똑히 치르게 될 거예요. 저는 중매쟁이 아줌마한테 화를 냈고 옆에서 같이 듣던 친구들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상황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사기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딱 보니 중매쟁이도 한통속이네. 이런 것들은 콩밥을 처먹어야 돼. 돈만 믿고 까부는 놈들, 돈 있다고 위세 따지는 인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말한 친구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블로그 인플루언서 그 친구가 인터넷에 글을 쓴 겁니다. 워낙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친구라 친구가 본인 블로그에 쓴 글은 하루 만에 사방으로 다 퍼졌어요.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종, 땡땡 회사 다니는 모 임원, 애 딸린 이혼남 이력 숨기고 초혼인 척 사기 결혼하다 발각이 됨. 지금 사기당한 그 여자는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 중. 전도 유망한 회사에 이런 쓰레기가 있다니. 그 기업은 이미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친구는 이렇게 특종이라는 제목을 써서 상세하게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더군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지인들에게 기사를 공유하며 사건이 광범위하게 터지게 애를 썼습니다. 역시 기자 출신이라 글솜씨는 대단하더군요. 친구의 글은 하루 만에 온 사이트에 퍼졌고 기사도 쏟아졌어요. 저는 그 사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혼인신고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데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결국 시부도 알게 됐어요. 저한테 몇 차례 전화가 와서 글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군요. 저보고 얼마가 필요하냐면서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운다고 저게 다 지워지겠어요? 이미 사람들이 여기저기 옮겨서 난리도 아닌데 제가 지운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억울하시면 저 고소하세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걸로 고소하시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제가 지운다고 없던 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사람 하나는 어찌어찌 속였어도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속이고 잘 넘어가나 한번 지켜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적었는데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부는 회사에서 남편을 해고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기업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에 분란을 일으킨 해당 임원은 해고되어 이미 회사를 나갔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인재 발굴뿐 아니라 지속적인 직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우 같은 시동생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지 형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주동해서 시부를 설득시키고 직원들을 설득시킨 걸로 보였습니다. 이러다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회사 망하겠다면서 말이죠. 한 사람만 나고자 되면 되는데 왜 죄 없는 회사가 욕을 먹어야 되냐면서 그렇게 시부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 장남 감사던 시부도 백기를 들고 말았던 거였죠.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저는 전 시댁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긴 소송으로 여론전으로 가기 싫었던 전 시댁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사건으로 질질 끌어봤자 나만 더 상처를 받을 거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뻔했기에 저도 사건을 하루빨리 끝내려고 하는 마음도 컸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이 사회적으로 밀려나 완전히 망하길 바랬지만 부잣집 도련님이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시댁에서 떡하니 한 자리 마련해 주겠죠. 하지만 그 인간한테 그리고 나를 속인 그 집안한테 타격을 준 건 분명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했다고는 자부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때 지하실에 있던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아동학대죄로 신고도 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나왔다는 결과를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돈 좀 있는 집안이니 뇌물로 무마했나 했는데 아이가 경찰 진술에서 자기는 지하실에 간 적도 피해를 당한 것도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짠했어요. 아마 그 아이는 지 아빠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그렇게 진술한 걸로 보였거든요. 애를 생각하니 괜히 제 자식도 아닌데 짠하더라고요. 부디 그 아이가 이 세상이 그렇게 암울하지 않고 빛이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매쟁이도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답니다. 저를 타깃으로 노리고 뻔뻔하게 사기친 그 여자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겠다. 눈물 콧물 나게 응징할 생각입니다. 제 부모님은 전 남편 놈 길에서 마주치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계세요. 그러시면서도 우리 딸 고생했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부모님한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게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 복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인생에서 남자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얼마 전 책을 보다 남자는 일에 굶으면 죽고 여자는 열을 굶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는 말이죠. 이 사회에서 여자가 끝까지 자기 일을 지키고 해야 하는 이유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 내 능력만큼 든든한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이룬 직업과 경제적 능력이었어요. 이제 저는 사회에 봉사하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 남자 잘못 만나서 팔짝 꼬인 여자는 있어도 남자 못 만나서 팔짝 꼬인 여자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힘차게 제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